아빠, 엄마. 밥 먹자. 현관문이 열리고 막내딸 소연이가 왁자지껄 들어섰다. 저녁 7시. 여느 집처럼 퇴근한 남편 민준과 전업주부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생선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얼핏 평화로워 보이는 저녁 식탁.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왔냐? 얼른 손 씻고 와. 수지는 애써 웃으며 소연을 맞았다. 그러나 식탁 위에 놓인 은행 봉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제 배달된 독촉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늘 그렇듯이 월말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봉투를 살짝 들춰보니 선명하게 찍힌 숫자들. 매달 내야 할 이자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원금 상환 독촉까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주는 거실에서 신문 경제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했다. 사실 그의 눈은 활자 위를 맴돌 뿐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으로 가득했다. 3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 퇴직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 고생 끝이다. 수진아. 그의 확신에 찬말에 수진도 망설임 끝에 동의했다. 둘 다 젊은 날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 학비 걱정 없이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평범한 꿈.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가혹했다. 상권 분석 실패, 갑작스러운 동네 재개발 계획 변경, 그리고 이어 터진 팬데믹까지. 사업은 개점 휴업 상태를 전전하다 결국 1년 만에 폐업하고 말았다. 남은 건 가게 보증금은커녕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더미뿐이었다. 원금만 수억, 이자까지 합치면 숨이 턱 막혔다. 여보, 밥 먹자. 신문 그만 보고. 수진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닿았다. 그는 애써 무거운 표정을 지우고 억지로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소연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조잘조잘 학교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들의 하나뿐인 희망. 두 부부는 소연이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 걱정 없는 부모인 척했다. 그 작은 아이에게 자신들의 불안과 절망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밥알을 꼭꼭 씹으면서도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막지? 다음 달 카드값은?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 개인데 식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마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는 수진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눈가에 깊어진 주름과 초췌해진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그때 그 사업만 버리지 않았으면 후회와 자책이 쓰디쓴 음식처럼 입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빚은 그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 같았다. 소연이가 잠든 깊은 밤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수지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들었다. 손때 묻은 종이 위에는 빨간 글씨가 유독 많았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밥값, 공과금, 소연이 학원비 아끼고 아껴도 돈 나갈 곳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는 것이나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식료품을 살 때도 늘 하나 더하기 하나 코너만 기웃거리고 백화점은 구경조차 가지 않았다. 아직 안 잤어? 늦은 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과 주유소 알바를 뛰었다. 그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 보였다. 쭈그려 앉아 신발끈을 푸는 그의 모습이 왜 그리도 처량해 보이는지. 수지는 펴고 있던 가계부를 황급히 덮었다. 마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응, 잠깐 뭘 좀 여보는? 오늘도 늦었네. 응. 콜이 좀 많아서. 당신은 먼저 자지 그랬어.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벽이 있었다. 민주는 수진이 가계부를 덮는 모습을 보지 못한 척했다. 그도 그녀가 얼마나 악착같이 아끼며 사는지 모를 리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입을 닫게 했다.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방으로 향했다. 쯧쯧, 저 인간은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물론 남편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하는 서운함이 올라왔다. 아니, 이제는 말조차 섞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싸움으로 번질까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오갈까봐. 다음 날 아침 식탁 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소연이가 학교에 가고 난 뒤 정막만이 흘렀다. 수지는 어제 받아든 독촉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여보, 이거 이번 달 이자가 또 올랐어. 원금 상환도 독촉하고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희망 없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도 알아. 지금 어떻게든 알아보는 중이야. 어디서라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채라도 알아봐야 하나. 사채?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한번 손대면 끝이야. 우리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아?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맨날 나만 다그치잖아. 민준의 목소리도 격앙됐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누가 다그친대? 난 그냥 우리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매달리는 거 아니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쌓였던 서름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민주는 그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먼저 손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대화가 싫어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텅 빈 식탁에 독촉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연이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공기 중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민주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수지는 남편을 피해 주로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니,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입을 열면 또다시 날카로운 말이 오갈 것만 같았다. 엄마, 이번 겨울 방학 때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기로 했는데 나 스키복이 너무 작아서 못 입을 것 같아. 하나 사야 하는데.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맑은 눈망울로 엄마를 올려다보는 딸의 모습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키복. 그게 지금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가오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수진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작년에 입던 옷은 너무 낡았나? 다 늘어나고 얼룩도 졌어. 새 것으로 사고 싶어. 소연이의 해맑은 미소가 비수처럼 박혔다. 평범한 딸의 소원 하나 들어주기 힘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다. 그날 밤 수지는 밤새 잠을 설쳤다. 스키복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이 한심했다. 결국 이렇게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가는구나.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민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채까지 알아보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고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낸 것도 후회됐다. 하지만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에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듯한 말까지 들었다. 나이도 많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으니 슬슬 준비하라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회사를 그만두면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문득 강물에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끝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내 소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던 작은 아이의 온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 더 힘들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소주 한 병이 금세 바닥을 보였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수진이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도 모르게 낮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여보. 민준의 입에서 힘없이 흘러나온 소리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다 망쳐버렸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술기운 탓인지 아니면 억눌렸던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은 여전히 가계부를 덮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수진이 가계부 위에 떨어뜨린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물 방울이 점점 번져 가계부의 숫자를 흐리게 만드는 것을. 수진 역시 자신의 눈물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여전히 각자의 고독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끔찍하게 외로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숙취에 찌든 얼굴로 간신히 눈을 떴다. 어젯밤 수진의 눈물을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 수진은 이미 일어나고 없었다. 그는 텅 빈 침대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섰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어묵탕과 김치. 늘 먹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만 가득한 침묵. 민주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수진은 물소리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혹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돌아보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몸이 움찔 떨렸다. 어제 미안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 심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해져 있었다. 뭘 미안해.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화만 냈네.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회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우리 소연이 스키복이라도 새로 사줄까? 중고라도 찾아보고 아님 겨울에만 잠깐 입는 건데. 아빠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민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딸의 작은 소원조차 들어줄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괜찮아. 소연이한테 잘 설명해 줄게. 아빠, 엄마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 이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민주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늘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는데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왔다는 그녀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야겠지. 우리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그로 인한 빚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옆에서 그의 말을 거들며 자신들도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연이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엄마 괜찮아. 나 스키장 안 가도 돼. 스키복도 괜찮아. 우리 같이 힘내자. 딸의 말에 두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이해심이 깊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아픔을 꺼내놓았고 비록 당장의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안도감. 빚은 여전히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웁니다. 하지만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장 소중한 이들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부부처럼 당신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